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잠깐 광고에도 써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80%를 넘어왔습니다. 언론도 연일 잘하고 있다 박수를 쳐주고 있고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 얘기를 하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기 때문에 경제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던 사람들 역시 마음을 놓는 위기가 우리에게서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분적으로라도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2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넘었나요? 우리 언제 대선을 했죠? 민주주의 아직 여러분 아직도 그 청문회 중입니다. 일할 사람들 문 대통령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들이 포진돼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청문회 중이에요. 인선이 다 안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회복개혁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외쳤던 그런 한국 경제에 닥칠 위기들은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의 정부가 탄탄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도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아니 거의 해결하기 불가능한.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의 변수에 많이 휘둘립니다. 비근한 예로 주식시장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거 다 우리 국내 경제 기업들이 실적이 좋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한국 증시를 흔드는 이처럼 외국의 그런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지금 올바른 방향의 경제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이 어떻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경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심어서 우리가 살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교회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경제의 3주체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입니다. 이 세 개가 전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계와 기업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듯 여러분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었습니다. 1,4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이냐? 한민족이 탄생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가계부채가 1,400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아니 한국경제가 무너진다, 부동산이 무너진다 하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것뿐이다. 1400조라는, 가계부채 1400조라는 어마어마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전세 보증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빚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내어줘야 되는 은행에 진 빚은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진 빚입니다. 합치면 2천조가 넘는 2천조가 넘는 그러다 넘어가지만 고금 이래 한반도가 만들어진 이래 한민족이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한국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고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고 물론 표면적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을 면하고 있는 자영업도 지금 수입이 안 나는데 계속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메꾸고 그러고 있어요. 빚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1400조의 빚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가계는 크게 두 개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좀 볼까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언론에서 잘한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고, 저는 오직 예수님만 지지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마치 장밋빛 인생이 부동산이 또 한 번의 장밋빛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뭔지 아십니까? 호가는요. 부르는 값입니다. 집주인들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호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른 가격에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50대가 지금 집을 팔고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는 참 많이 다른 겁니다. 지금 오르는 것은 실거래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호가가 오르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호가가 오르는 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또 오르고 있다.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국 경제 부동산은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일단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듯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물론 그럼에도 집이 없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100%를 터부했다. 지금 여러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불이 붙을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듯 여러분 집단 대출, 회복교회 카페 뉴스들을 여러분 그 굉장히 미안해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만 넣은 게 아니고요. 제가 수천 개의 기사에서 뽑고 쏙쏙 선별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분석 기사를 많이 못 써드리는데 제목만 보도 괜찮습니다. 꼭 돌아서 보십시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집단 대출 규제 시 53%, 아니 56%가 계약을 포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분양제지 않습니까? 먼저 계약금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걸 집단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만기 돈을 내고요. 그런데 여기서 집단 대출을 규제를 하면 그래서 돈을 못 구하면
56%가 계약을 포기하겠다. 건설사도 미치는 겁니다. 건설사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집단 대출도 규제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100만 호가 실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단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100만 호가 만약에 진짜 통계대로 56%가 계약을 포기하는, 절반만 계약을 포기해도 쑥대밭이 될 겁니다. 일단 건설사가 엄청나게 무너질 거고요. 아휴, 저는 이게 참 까마득한데, 물론 어떻게 또 빚을 어떻게 내서, 물론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한다고 얘기만 하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죠. 빚을 더 내게 할 수도 있죠. 부동산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빚을 내기 힘들어지게 만들면 한국 경제, 한국 부동산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찬소리가 말 것이다. 또한 여러분, 2020년인가요? 그때까지 은퇴자가 700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자산의 85%가 부동산입니다. 85%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은퇴자분들은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재취업을 하거나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은퇴자들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년들도 지금 실업이 지금 두 자릿수에 진입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꼬로 청년들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지금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인데, 은퇴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85%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뿐이 되니까요. 현금, 바로 환금할 수 있는 현금 15%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700만의 85%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을 던져서 그걸 사업 자금으로 마련하든 혹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공급이 초과돼서 지방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그런 과정이 2018년까지 100만 호가 신규로 실제 거주하기로 입주하기로 돼 2020년까지 은퇴자들 700만이 쏟아졌는데, 지금도 3분의 1씩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매년 80만 명씩 지금 은퇴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85%인데 그거를 또 던져야 돼. 게다가 매년 신규로 5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곳곳이 건축 중이에요. 곳곳이 컨트롤 타워 올라가고. 이걸 다 종합하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집도 상품이에요. 상품이에요. 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상품이에요. 덩치가 크다 뿐이지,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과를 사 먹듯 똑같은 상품입니다. 근데 사과가 풍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 값이 어떻게 됩니까? 똥값이 되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가 풍년이에요, 풍년. 풍년이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존에도 엄청 많은데 이미 공급을 초과했는데 계속해서 신규로 50만 호 은퇴자 쏟아져, 2018년 100만 호 입주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냥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합리적인 시장을 갖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래프와 그리고 대출이 증가하는 그래프 두 개를 보여주면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님들? 오프라인 교회 있을 때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때 그 두 그래프가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 한국 부동산은 빚을 내야지 대출을 쉽게 내야지만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게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현찰로 1억, 3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찰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당장 통장에서 아파트 살 돈 한 5억 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우리들 통장에 1,000만 원 없잖아요. 그 대부분 다 우리들의 일반 서민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야지만, 은행 빚을 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요. 즉, 빚을 내야지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그런데 6월 1일부터요, 올해 6월 1일부터 신규 대출에 예전에는 몇 년 교치 일시 상환 이렇게 됐고요. 이자만 내면서 그것을 원금 만기가 올 때 그것을 갈아탈 수 있는 만기 연장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지금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고 시한폭탄을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인데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무슨 제도가 시작됐냐? 모든 신규 대출에 원금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죠. 원금 이자를. 그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예전보다는 대출을 좀 덜 할 겁니다. 이자만 냈을 때는 집 사서 그 집값 오르면 팔아서 갚든가 뭐 어차피 월세 이자 내는데 뭐 이거 내야지 이렇게 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대출을 좀 쉽게 내는 그런 관행이었다면 원리금을 같이 갚으면 대출을 내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심적으로. 주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출을 내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DSR을 도입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DSR을 시행하는데요. 이게 1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은행권에서 1, 2금융, 2금융 모든 금융권에서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쉽게 이겁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회복교회 통해서 LTV, DTI 들어보셨죠? LTV는 집값 대비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DTI는 여러분의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이건데요. DSR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DTI가 더 강화된 제도다. DTI가 더 강화된 제도가 DSR이다. 다시 말해서 DSR을 도입하면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든 은행권에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되면 빚내기 정말 힘들 것이다. 정말 빚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지금처럼 많이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그것을 연구해서 기사를 썼던 어, 그런 기자입니다. 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부동산이 오른 핵심 이유는 최경환 씨가 오면서 LTV, DTI를 으스나게 해서 빚을 사람들이 쉽게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억지로 전세 난민을 몰아서 야 니네 이렇게 떠들어갈 바에는 그냥 집 사.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띄우는 아주 나쁜 정책을 펴서 서민들을 빚더미로 몰았기 때문에 그 결과 건설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공급 과잉 그리고 빚을 쉽게 낼 수 없도록 유도하는 DSR 도입 이런 내용들 급 정반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폭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가계부채가 터진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빚을 못 갚고 다 나아져빠지면 안타깝지만 제2의 YMF가 또 오는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런 위기 역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계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입니다. 여러분 자영업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에요. 먼저 위기에 놓인 자영업 현황을 좀 보면 좋겠는데 한국 전체 인근 근로자 1,800만 중에 556만이 자영업입니다. 22%입니다. OECD 평균 2배입니다. 이들 중 50대, 60대가 전체 창업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듯 베이비 붐 은퇴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노년이 되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이미 포화 상태고요. 더군다나 자영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부가가치 산업이 무엇이냐?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부서져라 일을 해도 그냥 근근히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의 가치가 낮은 그걸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그 자영업이 그렇습니다. 매년 80만 명씩 베이비붐 은퇴하면서 2020년까지 700만 명이 지금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소비 심리는 최악이고 여기에 대기업까지 자영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20대 자영업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23%가 증가했는데요. 2014년 통계입니다. 2014년 통계. 20대 자영업이 최근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먹고 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뛰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60대 자영업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11.8%가 증가했는데 역시 2014년 통계입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 은퇴 및 구조조정으로 역시 먹고 살 게 없어서 즉 이 두 가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20대가 23% 증가하고 자영업이 60대가 11.8%가 증가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지금 한국 경제는요.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희박하다.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그걸로 가정을 꾸리고 그걸로 결혼을 하고 그걸로 뭐 기타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정상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2014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17년이니까 더 그러겠죠.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더 없어져요.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이미 도래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아시죠? 바둑도 이겼죠. 커제 이번에.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다른 나라는 보지 맙시다. 한국 경제를 봅시다. 우리 국민들만 봅시다, 지금. 그러면 그때는 또 자영업을 하나요? 이미 저부가가치 산업이에요. 이미 자영업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포화 상태고 앞으로 계속 은퇴자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온전한 일거리는 없고 4차 산업혁명 도래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자영업으로 치달으려고 하고 자영업은 더 미친 듯이 피 트지는 레드오션 경쟁을 해야 되고 나만 하겠다는 거죠. 나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앞날, 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더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고생하다 흙이 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새파랗게 피어나는 젊은이들, 그리고 자녀들, 그들이 살아갈 삶은요, 참 끔찍할 것이다. 진짜 끔찍할 것이다. 지금 그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공부가 전혀 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저는, 또 이 단언하는 단어 쓰면 또 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가 절대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눈뜨게 하셔서 거의 합당한 기술을 익혀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를 좀 볼까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이 949만 개가 일어났고요. 폐업이 793만 개, 생존율 16%밖에 안 됩니다. 특히 2013년에는 93만 개 업체가 창업하고 81만 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폐업도 많이 했지만 새로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창업도 폐업도 안 한다. 그 기사 보셨어요? 올려놨습니다. 꼭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죽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나쁜 쪽으로 좋은 기사지만 그래도 현실을 참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기사입니다. 지금은 창업도 폐업도 없어요. 죽어 있어요, 다. (100만 원도 안 되는) 50대 자영업자 절반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2015년 7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31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이은영, 임난, 김호진 연구원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월 100만원 미만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월 100에서 200만원이 21.3%, 월 300만원 이상이 17.9%, 월 200에서 300만원이 16.1% 등이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거의들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 순수익으로 200만원 미만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가 참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요. 김순홍 인천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화제적인 드라마 미생에서 회사가 전쟁터면 바깥은 지옥이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최근 자영업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직장 생활이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장님은요, 머리가 터집니다. 돌아서면 월급을 줘야 되고, 돌아서면 월급을 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안 입고 와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나와서요.
자영업 하면요.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요. 자영업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오거든요. 자영업은 반드시 무엇을 먹고 사냐? 사람들, 주변 인근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이 와요. 2016년부터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오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구 절벽이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인구 절벽이 일어나고 그 1년 후에 소비 절벽이 온다는 겁니다. 소비 절벽. 지금 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최악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인구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2010년부터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극심한 소비 절벽이 일어나느냐? 2019년부터 극심한 소비 절벽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 무슨 교수가 인구론 이렇게 강의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따라서 인구 절벽이 오면 생산하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1년 후에 소비 절벽이 오고, 소비 절벽이 오면 백화점, 소비 절벽에 누가 백화점 가서 뭘 사겠습니까? 길거리 식당,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것도 줄어드는 겁니다. 미용실, 커피숍, 누가 컵을 먹겠습니까? 닭집, 누가 닭을 먹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닭공화국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 중에 일주일에 닭을 2번씩 먹는 부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모였을 때, 그때 물어봤어요. 그 부자 부부도 이제 닭을 못 먹는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못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닭집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려면 전국에 닭집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일주일에 닭을 2번씩 먹어줘야지 그들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어갑니다. 근데 못해요. 인구 절벽이 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 자영업으로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영업 빚이 지금 뇌관이들 계속 시한폭탄을 쌓고 있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자영업 포화 상태 안 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줄어들어.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또 뛰어들어. 사람들은 많아져. 인구 절벽이 와, 소비 절벽이 와. 사람들이 안 사 먹어. 길거리 식당에서 떡볶이도 안 사 먹어. 이런 시대가 되면 500만 인구인데, 556만인데, 자영업이. 52배인데. 여러분, 이들이 나앉으면, 이들이 대출을 못 갚으면, 가계부채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지가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언론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는 현실이라고. 아니, 어쩌면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금리로 가까스로 지금 자영업이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출금리가 0.1%가 증가하면요,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험도가 최고 11%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 증가하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가 7에서 최고 11%까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요. 0.1% 오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0.1%가 뭐예요? 제가 이따 또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가요. 미국이 내년 말까지 6번 인상, 6번 금리를 인상한답니다. 6번.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3% 가까이 올리면 우리는 0.1%가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시중금리가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 0.1%만 올라도 자영업 폐업 위험도가 최고 11%인데 미국이 3% 올리면 우리는 한 4.5%에서 5%가 돼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시중금리 막 8% 이렇게 되겠죠. 저축은행 같은 거 20%까지 갈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1금융권에서 돈 못 받아요. 신용도가 낮아서 다 2금융권, 새마을, 저축은행, 신협 이런 데서 빌렸다고요. 금리 20%예요. 0.2%만 올라도 11%인데 금리 20% 내봐요 자영업자들이 버텨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은 어떻고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업 볼까요? 기업? 기업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니야.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보태서 할게요. 시간이 아직 36분이니까.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위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장사의 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상장사. 상장사 중에 한 개 기업이 있어요. 한 개 기업 뭐냐? 벌어든 수익으로 이자도 내기 힘든 그런 기업을 한 개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 개 기업이 갖고 있는 빚이요. 53조입니다. 53조.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 개 기업. 이들이 금융권에 53조 원을 훌쩍 넘는 신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53조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한 개 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인원이 많은 이들 한 개 기업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2014년 연구 보고서인데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 당시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이자만 내는 기업이 60%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 금리가 2%오르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준금리로 한 3%, 3.5% 아니면 4% 정도가 되면 상장사들의 90%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답니다. 이게 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에요. KDI 보고서고요. 최윤식 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회복교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야 4% 올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따지면 안 돼요. 야 4% 올랐는데 응? 왜 좀비 기업으로 전락 안 했어? 상장사 90%가. 왜 한국 경제 안 무너져?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러니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신뢰로 우리 2016년에 북태평양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된다. 지금 그거 갖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동국대 누구야? 김익준 교수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얘기해 드린 거고 2018년까지 태평양이 다 오염된다.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김익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지 이미 태평양이 방사선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거 갖고 저한테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그 시비 걸고 싶은 김익준 교수한테 가서 시비 거세요. 저는 그 정보를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상장사가 이렇게 좀 위험하고요. 상장사가 이렇게 위험할 정도면 그 밑에 중소기업 장난 아니겠죠? 지금 중소기업도 위기인데요. 기업 규모별 대출액이 대기업이 181조 3천억 원, 중소기업이 58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거든요. 그래서 은행 기업 대출도 76%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지금 중소기업이 너무 위험해요. 지금 상장사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도 굉장히 위험한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 중소기업에서 나와요. 중소기업이 80%를 감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국민들이 1,000만 명 정도다. 일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다. 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면 800만 원쯤 중소기업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직원들을. 대기업은 꼴랑 2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중소기업에 빚이 집중되어 있어요. 대출이. 만약 금리가 오르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잘못되면.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면. 여기서 구조조정돼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지 저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기업도 지금 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시죠? 조선 해운뿐이 아닙니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10대 품목에서도 모조리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러분이 구조조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사에 안 나온다고 구조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팍팍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수출품으로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이거 두 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중국이 반도체 대단히 공장을 건설해서 한국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호시탄탄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도체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지금 현재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요 10대 품목들이 모두 다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대기업도 지금 큰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밑에 가면 자영업까지 그걸 소상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소기업이라고 합시다. 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이라 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여러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나요? 그냥 현실,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부 기자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서로 모을 거 아닙니까? 그저 좋다, 잘 될 거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경제에는 긍정의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게,
경제의 3주체가 있다고 했죠. 정부, 가계, 기업이 경제의 3주체입니다. 그런데 보시듯 가계, 그리고 기업이 이미 경제를 주체하는 3주체 중에 두 개의 그룹이 지금 심각한 위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게나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누가 막아왔냐? 역사적으로 최후의 보루는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보루인 정부조차 이제는 앞으로 가게나 기업의 심각한 신용의 위기가 오면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정부 부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유이자 채무라고 있습니다. 유이자 채무. 이자를 내야 되는 채무. 그게 우리나라는 5천조입니다. 5천조예요. 대한민국 1년 GDP의 약 3.5배에서 4배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금리인데도 이래요. 저금리인데도 이런데, 만약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 모르겠지만, 미국 얘네들이 남 안 봐주거든요. 그럼 얘네가 금리를 올린다면, 과연 지금 빚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계, 한국 부동산, 자영업, 그리고 좀비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빚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상장사 53조 빚, 유이자 채무 5천조, 이런 부채 위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면 모건 스탠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말까지 6번 인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총재가 미 금리 인상이 연내 4회까지 올해 4회까지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캘리포니아 석좌 교수죠. 손성원 교수가 미 연준이 6월에서 9월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부터는 자산을 축소할 것이다. 자산 축소하는 개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합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냐? 빚이라는 그것도 엄청난 수. 지금까지 고금일에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한민족이 구성된 일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빚이라는 엄청난 빚의 빚더미에 올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근근히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기업, 가계, 정부가 모두 다 빚을 내서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금리라는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래서 그 금리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됩니다. 베네수엘라. 정확하게 우리가 베네수엘라 짝이 나고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그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 터진다면 정권하에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문정권을 향해서 욕설과 고성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벌일 거고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게 될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젊은 여자들은 몸을 팔아가며 살아야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 이런 날이 닥치게 될 가능성이 씁쓸하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민이죠? 우리는 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 같은 걸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달러를 많이 금고에 넣어놔서 IMF 갔을 때 그걸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치게 될 위기들을 해체할 수 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송명희 시인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사놓고 달러를 사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민을 가든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치 수단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고 소중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신실한 분이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계속해서 시시각각 더 큰 힘, 더 큰 세력을 부풀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들을 그분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대격변의 시대가 오는 한국 경제가 어쩌면 쑥대밭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대격변의 시기에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선하신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앞으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미치는 것이, 말씀에 미쳐버리는 것,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가슴이 탈 정도로 우리가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대격변의 시기가, 대격변의 시대가 한국계에 오고 있는 이때 부디 슬기롭게 그 모든 혼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팩트를 근거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회복교회 성도들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그동안 이 땅을 아등바등 사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이쁨 받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컨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기가 왔을 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